제목 자신 있소. 과부의 위험한 도발. 제1부 욕망의 늪에 빠진 천석군. 영감님, 저 문지방 넘을 자신 있으시오? 사내대장부가 그 정도 힘도 없으며 다시는 제 집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허허, 이 여편 내가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왕년에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던 김맹순이야. 오늘 밤 내가 자네 방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넘나들어 주지. 호기롭게 외치는 영감의 목소리와 달리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70 먹은 노인은 젊고 당찬 과부의 도발을 이겨내고 그토록 원하던 안방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한 노인의 웃지 못할 코미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뼈 때리는 인생의 진리. 오늘 밤 헛바람 든 영감님과 지혜로운 과부 댁의 기막힌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이들의 승부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누르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 물 맑고 산세 좋기로 유명한 경상도. 산청고을에 김맹순이라는 이름의 칠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어찌나 넓은지 동네 개가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 달려도 다 못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알아주는 천석군 부자였습니다. 젊어서는 일밖에 몰라 재산을 모았으나 환갑이 지나고 아내와 사별한 뒤로는 뒤늦게 찾아온 외로움과 넘쳐나는 재물을 주체하지 못해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잉 쯔쯔, 돈이 많으면 뭐하나. 밤마다 옆구리가 시려서 잠이 안 오는데 내 청춘이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억울해서 못 살겠어. 김영감은 밤마다 원한 금침을 펴놓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그런 김영감의 눈에 든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고개 너머에 사는 30 초반의 청상과부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수절하며 살고 있었지만 어찌나 미색이 곱고 자태가 고운지 동네 사내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눈 속에 핀 동백꽃처럼 붉고 강렬한 그녀의 자태에 김영감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남은 인생 저 옥분이를 품에 안고 회춘하는 거야. 내 재산이면 저 과부 하나 못 꼬시겠어. 김영감은 그날부터 박과부의 집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과부는 콧대가 남산보다 높았습니다. 김영감이 하인편에 보낸 비단 옷감도 꿀단지도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 비록 혼자 사는 과부이나 마음 없는 사내의 물건은 받지 않습니다. 영감님께 전하세요. 채통 지키시라고요. 그 말에 김영감은 자존심이 상하기는커녕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튕기는 맛이 일품이네 그려. 내가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보여주지. 내가 아직 밤에는 천하장사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김영감은 그 길로 장터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돌팔이 안이 용하다는 박주사였습니다. 이보게 박주사,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좋으니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고도 남을 천하의 명약을 지어주게. 먹으면 바로 회춘하는 그런 약 말이야. 약재상 박주사는 김영감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 터라 응용한 미소를 지으며 선반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감님, 이건 당나라 황제도 못 구해서 안달이었다는 전설의 불끈단입니다. 100년 묵은 구렁이 알과 1000년 묵은 산삼뿌리, 그리고 호랑이 힘줄을 고아서 만든 환약이지요. 이거 하나리면 꼬부랑 할아버지도 장작을 패고 죽은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핍니다. 대신 값이 좀 비쌉니다만. 얼만가? 소 한 마리 값? 아니면 논열 맞이기? 다 주겠네. 당장 내놓게. 김영감은 눈이 뒤집혀 놓은 문서를 맡기고 그 정체불명의 환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염소똥을 말려 꿀에 버무린 것에 불과했으나 욕망에 눈먼 김영감에게는 천하의 보약으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감은 목욕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환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꿀꺽. 약을 삼키자마자 김영감은 배 속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한 꿀 때문에 배탈이 나려는 신호였으나 김영감은 그것을 정력이 끓어오르는 신호라고 착각했습니다. 오, 온다, 와, 힘이 솟는다. 내 팔뚝에 근육이 불끈거리는 것 같아. 오늘 밤 박화분의 담장을 깃털처럼 넘어가 주마. 김영감은 거울을 보며 알통도 없는 팔을 구부려 보이고 혼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헛바람을 집어넣었습니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그의 눈은 탐욕과 착각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내리고 김영감은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객 흉내를 낸다고 머리에 검은 두건까지 둘렀습니다. 지팡이 대신 허리춤에는 엽전 꾸러미를 차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한 밤이었습니다. 김영감은 70 노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 박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과부의 집은 마을 외딴 곳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담장은 꽤 높았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헉. 약 기운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네. 아니야, 이건 설레서 그런 거야. 청춘의 심장 박동이지. 김영감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 모아 딛고 올라갈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나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사랑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발판을 딛고 담장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으라차차. 손끝이 기와장에 닿았습니다. 김영감은 있는 힘껏 팔을 당겨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끙. 아이고 팔이야. 아니지, 힘이 넘친다. 넘쳐. 김영감은 끙끙대며 배를 담장 위에 걸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빨랫줄에 널린 거대한 소미불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었습니다. 휴, 절반은 성공했다. 이제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담장 안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바닥이 깊어 보였습니다. 뛰어내렸다가는 70년 묵은 무릎이 박살날 것 같았습니다. 진퇴양난. 김영감은 담장 위에 엎드린 채 오도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어쩌지? 다시 나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때였습니다. 마당 안쪽 방문이 드르르 기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박화부가 호롱구를 들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김영감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요? 밤손님이 오셨소. 박화부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영감은 깜짝 놀라 딸꾹질을 할 뻔했지만 짐짓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크흠, 나요, 나. 김진사일세. 달이 밝아 산책을 나왔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서 담장에 올라와 버렸네 그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김영감은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박화부는 호롱불을 들어 담장 위에 매달린 김영감의 우스꽝스러운 몰골을 비췄습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꼴이 영락없는 도둑놈 혹은 살찐 너구리였습니다. 박화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김영감님 아니십니까? 산책을 담장 위로 다니시는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서 밤새 운동하시게요? 아니면 내려오시겠습니까? 네, 내려가야지. 암 내려가고 말고 내 자네를 보러 왔는데. 김영감은 용기를 내어 다리를 안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쿵. 아가, 내 허리. 김영감은 멋지게 착지하려 했으나 다리의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짚고 말았습니다. 꼬리뼈가 울리고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박화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하, 착지가 아주 완벽했어.
땅이 좀 딱딱하군. 김 영감은 엉덩이를 문지르며 박화부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박화부의 얼굴은 오늘따라 더 요염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김 영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부인, 내 오늘 밤 부인의 적적함을 달래주러 왔소. 내 비록 나이는 좀 먹었으나 오늘 약. 아니, 보양식을 먹고 와서 힘이 장사요. 나를 안방으로 들여주시구려. 김 영감은 노골적으로 흑심을 드러내며 방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박화부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감님, 제 방 문턱이 그리 낮은 줄 아셨습니까? 돈 좀 있다고, 힘 좀 쓴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쩌라는 건가? 내 재산이라도 반 떼어줄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영감님이 그리 힘이 장사라시니 한번 확인해 보지요. 저 문지방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까짓 거 뭐든지 말만 하게. 쌀가마니를 들까? 장작을 팰까? 김 영감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약 기운이라고 믿는 복통 때문에 배의 속이 부글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화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아주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물이 가득 담긴 사기그릇 하나였습니다. 자, 영감님, 이 물그릇을 받아보십시오. 이까짓 물그릇, 이걸 들고 있으라고? 김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한 손으로 물그릇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영감님 한 발로 서서 이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버티시면 됩니다. 진정한 사내의 힘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있는 법이니까요. 박화부의 제안은 기가 막혔습니다. 힘자랑을 하려던 김 영감에게 균형 감각과 지구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70 노인에게 한 발로 서 있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영감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내 다리가 강철인데. 그걸 못 하겠나. 좋소. 내가 이기면 오늘 밤은 내 뜻대로 하는 거요. 네, 약속하지요. 대신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다른 발이 땅에 닿으면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셔야 합니다. 좋아, 딜, 시작하세. 김 영감은 비장하게 한쪽 다리를 들고 두 손으로 물그릇을 받쳐 들었습니다. 이까짓 거 1분, 아니 10분도 버틴다. 과연 김 영감은 이 지옥 같은 밸런스 게임에서 승리하고 안방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부의 웃음거리가 되어 쫓겨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2부에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2부 물그릇 지옥과 뱃속의 천둥 시작. 박화부의 짧고 단호한 외침과 함께 김맹순 영감의 생애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깜깜한 마당, 오직 툇마루에 놓인 호롱불 하나만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김 영감의 그림자를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영감은 왼쪽 다리 하나로 땅을 지탱하고 오른쪽 다리는 학처럼 들어 올린 채 두 손으로는 물이 찰랑거리는 하얀 사기 그릇을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10초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왕년의 씨름판을 주름잡던 하체인데 말이야. 옥분이 이 여자가 내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먼. 조금만 버티면 저 따뜻한 안방 아랫목이 내 차지가 된다. 이 말이지. 김 영감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까지 머금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박화부의 고운 자태를 감상하며 오늘 밤 벌어질 뜨거운 상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딱 3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 영감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농사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하인들만 부려먹던 70 노인의 다리리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탱하고 있는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마치 불개미. 수천 마리가 물어뜯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무릎 관절은 맷돌이 갈리는 것처럼 삐걱거렸고 발바닥은 땅바닥에 냉기를 빨아들여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리가 왜 이래? 말을 안 듣네?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하자 손에 든 물그릇 속에 물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찰랑, 찰랑. 수면이 그릇 가장자리까지 위험하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김 영감은 물을 흘리지 않으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영감님 벌써 다리가 떨리신 것 같은데요? 아직 1분도 채 안 지났습니다. 천하장사라시더니 엄살이 심하십니다. 박화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 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이 김 영감의 오기를 자극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리듬을 타는 것이다. 무공을 익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마자세의 변형이라고나 할까. 김 영감은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에는 이미 굵은 땀방울이 맺혀 콧등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 눈만 껌뻑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 영감의 뱃속이었습니다. 아까 저녁 무렵 읍내 약재상에게 속아서 사먹은 그놈의 불끈단이 문제였습니다. 꿀에 버무린 염소 똥과 정체불명의 썩은 약초들이 위장 속에서 맹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감 때문에 위장이 수축되자 억눌려 있던 가스들이 출구를 찾아 맹렬히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꾸르르, 꾸르르르.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낡은 북을 찢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밤이라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화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영감님 뱃속에 호랑이라도 키우십니까? 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아니요. 이건 기치가 단전으로 모이는 소리요. 내가 내공이 깊어서 그렇소. 김 영감은 얼굴이 자색 고구마처럼 시뻘개진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처참했습니다. 뜨거운 가스가 항문 바로 앞까지 밀려 내려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끄면 끝장이다. 박화부 앞에서 똥방귀를 뀌는 망신을 당할 순 없어. 참아야 해. 맹순아 참아라. 너는 천석군 양반이다. 김 영감은 괄약근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조였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괄약근을 조이면 조일수록 다리에 가야 할 힘이 분산되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똥꼬가 열릴 것 같고 똥꼬를 막으면 다리가 풀릴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시간은 야속하게도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김 영감에게는 그 시간이 2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속옷까지 흠뻑 적셨습니다.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그릇 던져버리고 도망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저 따뜻한 안방이 코앞인데. 욕망과 고통 사이에서 김 영감의 이성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박화부가 천천히 김 영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많이 힘드시지요? 얼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댁에 가셔서 주무시지요. 70 노인에게 무리입니다. 그 말은 김 영감의 자존심을 긁는 동시에 긴장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리는 결정타였습니다. 70 노인, 무리. 그 단어에 울컥한 김 영감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이까짓 거 밤새도록 할 수 있.
소리를 지르느라 배에 힘이 들어간 순간 꽉 조이고 있던 괄약근의 빗장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억눌려 있던 가스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뿌앙, 피익뿡. 그것은 단순한 방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찢어진 헌북을 칠 때 나는 둔탁한 파열음과 김 빠진 피리 소리가 섞인 기괴한 괴음이었습니다. 고요한 산천고울의 정적을 깨뜨리는 실로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소리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순식간에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썩은 계란과 하수구 냄새를 섞어 놓은 듯한 그 냄새는 불끈단의 부작용이 확실했습니다. 김 영감은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엉덩이에서 난 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박화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김 영감의 몸 균형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귀를 뀌면서 몸이 앞으로 쏠린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김 영감은 허우적거리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와장창. 손에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차가운 물이 김 영감의 바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돌부리에 정강이를 찧었습니다. 내 다리. 김 영감은 깨진 그릇 조각과 흙탕물 위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바지는 물과 땀 그리고 어쩌면 조금 지렸을지도 모를 무언가와 범벅이 되어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두건은 벗겨져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었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풀벌레들조차 놀라서 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김 영감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70평생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짝사랑하는 과부 앞에서 방귀를 뀌고 물벼락을 맞으며 넘어진 이 상황만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망했다. 다 망했다. 천석군 체면이 똥통에 빠졌구나. 김 영감은 엎드린 채 땅을 치며 속으로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아픈 다리보다 쪽팔린 마음이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그때 박 과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이없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통쾌하다는 듯한 호탕한 웃음이었습니다. 호호호, 호호호호. 박 과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김 영감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영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길을 모으신다더니 엉덩이로 천둥을 부르셨군요. 그 소리 하나는 천하장사가 맞으십니다 그려. 호랑이가 왔다가도 도망가겠습니다. 박화부는 쭈그리고 앉아 엎드려 있는 김 영감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바닥 찹니다. 그러다 입 돌아가십니다. 김 영감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감싸쥐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바지가 다리에 감겨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 면목 없소. 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소. 제발 이 꼴을 못 본 걸로 해주시오. 김 영감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까의 호기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늙은이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과부의 표정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김 영감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영감님, 제가 왜 이런 짓궂은 테스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영감님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박 과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과 동시에 엄중한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지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여자의 마음도 열 수 있다고 믿으셨지요. 약을 먹고 억지로 젊음을 흉내내면 청춘이 돌아온다고 착각하셨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박화부는 깨진 물그릇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고작물 한 그릇, 방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고 욕심입니다. 그 늙은 몸에 억지로 약을 넣어 청춘을 흉내낸들, 그것이 진짜 청춘이 되겠습니까? 그저 악취 나는 가스일 뿐이지요. 자연스러운 늙음을 거스르려 하면 남는 것은 이렇게 깨진 그릇과 악취뿐입니다. 박화부의 말은 비수처럼 김영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돈을 앞세워 젊음을 사려 했던 자신의 추한 욕망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떠받들던 하인들이나 소장농들은 해주지 않았던, 아니 해줄 수 없었던 쓴소리였습니다. 부인 말이 구구절절 옳소.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보. 내 주제를 모르고 천박하게 굴었소. 김영감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담장을 넘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제 입 밖으로 내지 않을 테니 댁에 가셔서 찬물 마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박화부는 냉정하게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열린 대문 너머로 캄캄한 밤길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김영감이 걸어왔던 욕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할 현실의 길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도망치듯, 아니 기어 나가듯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고맙소. 쓴 가르침 고맙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김영감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젖은 바지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의 뒤늦은 참회의 눈물 같았습니다. 박화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철드는 데는 나이도 상관없다더니. 쯧쯧. 과연 집으로 돌아가는 김영감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밤의 기억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제3부 쪽박 찬 귀갓길과 염소 똥의 교훈. 아이고 나 죽네. 달빛조차 숨어버린 칠 같은 산길. 김맹순 영감의 입에서는 곡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갈 때는 사랑의 힘이네, 회춘이네 하며 구름 위를 걷듯 날아갔던 그 길이건만 돌아오는 길은 저승길보다 더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박화부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난 김영감의 몰골은 그야말로 폐잔병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물그릇이 깨지며 쏟아진 찬물에 흠뻑 젖은 바지는 밤바람을 맞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살갗에 달라붙었고 걸을 때마다 질척질척 하는 불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게다가 아까 뱃속에서 터져나온 가스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김영감의 뒷공무니에는 지독한 냄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이쿠. 김영감은 돌부리에 걸려 또다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나이 70에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손주 볼 나이에 과부 댁 담장을 넘다가 방귀나 뀌고 쫓겨나다니.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쪽팔려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닌단 말인가. 김영감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에 박힌 별들이 마치 동네 사람들의 눈동자처럼 반짝이며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게, 저기 김진사 지나가네. 똥 싼 바지 입고 도망가는 꼴 좀 보게. 껄껄껄. 어디선가 환청이 들리는 듯하여 김영감은 귀를 틀어막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재촉했습니다. 천석군 부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춥고 배고프고 부끄러운 늙은이 하나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끼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김영감의 인기척에 사랑방에서 자던 누렁이가 컹컹 짖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놈이 오늘따라 주인의 낯선 냄새와 악취에 코를 킁킁거리더니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리가,
이놈의 개새끼가 주인도 모자라보고 에이. 김 영감은 화풀이 하듯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누렁이는 깨갱하고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개한테조차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김 영감의 서러움은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김 영감은 젖은 옷을 벗어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퀭한 눈동자를 가진 초라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불끈단을 먹고 알통을 자랑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장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허, 맹순아, 맹순아. 내 꼴 좀 보거라. 이게 청춘이냐? 이게 회춘이냐? 욕심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날뛰더니 결국 똥만 뒤집었었구나. 김 영감은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며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먼지와 섞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등짝을 때리며 이 영감이 노망났소 하고 혼내주었을 텐데 혼내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김 영감은 끙끙 앓으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한이 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몸살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허무함이 뒤엉킨 마음의 병, 화병호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영감은 사흘 밤낮을 앓아누웠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끙끙 앓았습니다. 머슴 돌쇠가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김 영감은 다 필요 없다, 나가라 하고 소리치며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 영감은 지난밤 박 과부가 했던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겼습니다. 고작 물 한 그릇, 방귀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고 욕심입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썩은 고름을 짜내듯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오만함,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추함이 그 말 한마디에 산산이 조각났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김 영감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약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읍내박 주사에게 논문서를 주고 샀던 그 불끈단이었습니다. 김 영감은 환약 하나를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전에는 향긋한 한약 냄새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보니 영락없는 염소 똥 냄새와 썩은 꿀 냄새였습니다. 허허, 내가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었구나. 이깟 똥덩어리를 산삼인 줄 알고 먹었다니. 김 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화를 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자해지지에 저지질.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제 손으로 매듭지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돌쇠야, 내 옷 가져오너라. 읍내에 좀 다녀와야겠다. 김 영감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갖춰 입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그 기세는 호랑이처럼 매서웠습니다. 장터 입구에 있는 박 주사의 약재상으로 들어서자 박 주사는 마침 호구 손님 하나를 앉혀놓고 또 사기를 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복에 이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이놈 박 주사. 김 영감의 병력 같은 호통 소리에 박 주사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김 영감을 본 박 주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회춘했다며 좋아하던 영감이 며칠 만에 10년은 늙은 얼굴로, 그러나 눈빛은 도깨비처럼 형형하게 뜨고 나타났으니 겁이 덜컥 난 것입니다. 아이고, 진사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약 효과는 좀 보셨습니까요? 박 주사는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김 영감은 들고 온 약 상자를 박 주사 앞에 쾅 하고 내던졌습니다. 상자가 터지면서 검은 환약들이 바닥에 떼구르르 굴러다녔습니다. 효과, 아주 기가 막힌 효과를 봤지. 내 놈 덕분에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냈다. 그러셨습니까?
역시 제가 만든 약이. 내 이놈, 어디서 똥을 약이라고 팔아먹어. 이게 염소똥에 꿀 바른 거지. 무슨 호랑이 힘줄이냐. 내가 이걸 먹고 뱃속에서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났다. 내 놈이 내 뱃속에 가스를 채워서 풍선처럼 터뜨려 죽일 작정이었더냐. 김 영감의 호통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염소 똥이 양기에 좋다는 옛 문헌이 있어서. 닥쳐라. 옛 문헌 좋아하네. 내 놈이 사기꾼이라는 건 내 이미 알고 왔다. 김 영감은 멱살을 잡으려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허허허. 갑작스러운 김 영감의 웃음에 박 주사와 구경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영감이 진짜 미쳤나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김 영감은 웃음을 멈추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내 놈이 파는 그 똥 덕분에 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뱃속에 똥만 가득 찼다는 걸 알게 해줬으니 어찌 보면 명약은 명약이구나. 내 주제를 알게 해주는 약이었으니 말이다. 네, 그게 무슨. 대신 내 논문서는 다시 내놔라. 깨달음의 값으로 논열 맞이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염소 똥값으로 쳐서 엽전 한 양이면 족하다. 김 영감은 박 주사의 품을 뒤져 자신이 맡겼던 논문서를 도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환약 하나를 집어 박 주사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옛다, 너도 이거 먹고 정신 좀 차려라. 남의 등쳐먹고 살면 나중에 진짜 똥물 뒤집어 쓴다. 캑, 퇴퇴. 박 주사가 퇴퇴거리며 약을 뱉어내는 꼴을 뒤로 하고 김 영감은 유유히 약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김 영감의 기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김 진사님 최고다. 속이 다 시원하네. 김 영감은 지팡이를 휘휘 돌리며 장터를 걸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논문서를 되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꽉 차 있던 욕심 덩어리, 미련 덩어리를 저 약방 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나온 것 같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영감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습니다. 저 멀리 고개 너머로 박 과분의 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을 그곳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아련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박 과부, 자네 덕분에 내가 사람 됐네. 고맙네. 김 영감은 결심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되찾은 논문서를 품에 안고 김 영감은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마을 회관동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려던 그 돈, 헛된 욕심을 채우려던 그 재물을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보게 이장, 나와보게. 내가 오늘 한턱 크게 쏠 일이 있네. 김 영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늙은이의 주책 맞은 고집이 아닌 진짜 어른의 품격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제4부 비워낸 욕심, 채워진 행복. 2장, 동네 사람들 다 모아보게. 내 오늘 아주 중대하게 발표할 것이 있어. 마을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 김맹순 영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 구두쇠 영감이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피했을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김 영감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앓고 난 뒤라 얼굴은 반쪽 개었지만 눈빛만은 갓세수하고 나온 아이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김 영감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읍내 약재상 박 주사에게서 되찾아온 자신의 목숨 줄과도 같았던 논열 맞이기 문서였습니다. 자, 다들 보시게. 내가 그동안 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이걸 끌어안고 벌벌 떨며 살았네. 배고픈 이웃이 와서 쌀 한 대빵만 빌려달라 해도 매몰차게 쫓아내고 흉년이 들어도
소장료 한 푼 깎아주지 않았지. 내가 참으로 못난 놈이었어. 김 영감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영감이 죽을 때가 됐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김 영감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내가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큰 깨달음을 얻었네. 억지로 젊음을 사려고도 해봤고 욕심을 부려 남의 담장도 넘어봤지만 남는 건 깨진 물그릇과 냄새나는 방귀뿐이더란 말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 영감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웃어라. 나도 내가 웃긴데 자네들은 오죽하겠나. 아무튼 나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려 하네. 이장, 이 논 열마지기 자네가 맡아주게. 여기서 나오는 쌀로 우리 마을에 굶는 사람 없게 해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 드신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주게. 김 영감은 미련 없이 문서를 이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게 얼만데 이걸 그냥 주십니까? 이장은 손을 벌벌 떨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내 것만 챙기던 옹고집 영감이 생애 처음으로 남을 위해 내놓은 마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곶감이랑 떡도 좀 나눠 먹게. 내 칠순 잔치 때 쓰려고 쟁여뒀던 건데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인가. 같이 씹어야 맛이지. 그날 마을 회관에서는 때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김 영감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하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영감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생각했습니다. 허허,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먼. 내 뱃속에 가스가 빠지니 이렇게 시원한 것을.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김 영감은 집으로 돌아와 머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광에 가서 제일 좋은 백미 한 가만이랑 장롱 속에 있는 비단 옷감 한 필을 꺼내 오너라. 그리고 지게에 져라. 예, 아님도 안 계신데 비단은 뭐 하시게요? 또 어디 장가라도 가시게요? 돌쇠가 눈치 없이 묻자 김 영감이 꿀밤을 먹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놈이 장가는 무슨 심부름을 좀 다녀와야겠다. 고개 넘어 박화부 댁에 좀 갖다 드리고 오너라. 예, 박화부 댁에요. 거기는 왜요? 김 영감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개다. 내 정신머리를 고쳐준 스승님 아니냐. 가서 전해라. 흑심이 담긴 뇌물이 아니라 제자의 촌지촌지라고. 그리고 이 편지도 전하고. 김 영감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 돌쇠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돌쇠가 낑낑대며 쌀가마니를 지고 박화부 댁으로 갔습니다. 박화부는 대문 밖에서 쌀과 비단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감님이 또 이러십니까? 마음 없는 물건은 안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요, 아씨. 이번엔 다릅니다요. 주인이 꼭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수업료랍니다. 돌쇠가 건넨 편지를 박화부가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그날 밤 깨진 것은 물그릇이 아니라 내 썩어 빠진 욕심이었소. 내게 참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어 고맙소. 부디 이 쌀로 밥 든든히 드시고 만수무강하시오. 못난 제자 김맹순 올림. 편지를 읽은 박화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못난 제자라. 호호. 영감님이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으셨나 보군요. 박화부는 이번에는 선물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잠시 기다리거라. 박화부는 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버선 한 켤레와 직접 담근 모과차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영감님께 전해드려라. 날이 차니 따뜻하게 드시라고. 그날 이후 김 영감과 박화부 사이에는 묘한 우정이 싹 텄습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영감은 더 이상 밤에 담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낮에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고장난 지붕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박화부도 김영감이 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대접하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점잖고 평화로워 보이자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김진사 영감 사람 됐네. 저렇게 늙어가니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게 늙어서 저런 말동무 하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지.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김영감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만큼 늙었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영감은 툇마루에 앉아 박화부가 보내준 모과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세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좋구나. 참 좋아. 억지로 젊어지려 발버둥 칠 때는 세상이 온통 전쟁터 같더니 늙음을 받아들이니 세상이 이리도 아름답구나.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감님 계십니까? 박화부였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고왔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의 눈에는 3년 전 그날 밤 호롱불 아래서 보았던 그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욕망이라는 안경을 벗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 부인 오셨소. 어서 오시구려. 지나가던 길에 국화가 너무 예쁘게 피었길래 한 다발 꺾어왔습니다. 영감님 방에 꽂아두면 향기가 좋을 겁니다. 박화부가 노란 국화꽃을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꽃을 받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허허, 향기가 참 좋구려. 부인 마음씨 같소.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님, 그때 기억나십니까? 물그릇 들고 덜덜 떠시던 모습 말입니다. 박화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감은 얼굴을 붉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 평생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본 적이 없소. 그때 뀐 방귀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오. 호호호, 저도 살다 그런 천둥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실수조차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김영감은 박화부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좀 더 일찍, 좀 더 반듯한 모습으로 부인을 만나고 싶구려. 그래서 담 넘는 도둑놈이 아니라 당당하게 꽃신사 들고 가는 신랑이 되어 보고 싶소. 그 말은 김영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정 랜칭이자 다음 생을 기약하는 애틋한 고백이었습니다. 박화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물그릇 테스트 같은 건 안 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해 겨울, 김영감은 자는 듯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운 것은 김영감에게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인 날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 박화부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덕분에 저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는 무거운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깃털처럼 가볍게 훨훨 날아다니십시오. 상여꾼의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며 김영감을 태운 꽃상여가 산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만장깃발들이 마치 김영감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석군 부자였으나 마음은 가난했던 김맹순 영감. 과부댁 담장을 넘다 망신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던 그의 이야기.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산천고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쌀가마니도 바위도 아니다. 바로 제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욕심이라면 오늘 김 영감님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아 보십시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행복을 잡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백세행복센터 야담야사 극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웃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